나는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낸 줄 알고 있었다. 형이 그랬다. 여기보다 시설 좋은 데 없어. 엄마도 편해하셔. 동생도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우리가 번갈아 가며 면회만 가면 돼. 그래서 믿었다. 아니, 믿고 싶었다. 전화가 잘 안 되는 것도, 어머니가 예전처럼 잔소리를 안 하시는 것도 연세가 있으니까 하며 스스로를 설득했다. 그렇게 3년이 흘렀다. 그리고 그날 어머니의 장례식 날이었다. 검은 리본을 단 영정사진 앞에서 형제들은 담담한 얼굴로 조문객을 맞이하고 있었다. 마치 오래전부터 마음의 준비를 해온 사람들처럼. 그때였다. 장례식장 문이 조용히 열리더니 낯선 남자 한 명이 들어왔다. 검은 정장, 단정한 구두, 손에는 얇은 서류 가방. 그는 영정사진을 향해 잠시 고개를 숙이더니 조용하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다. 고인의 법률 대리인입니다. 순간 공기가 멈췄다. 형의 얼굴이 굳었고 동생의 손에서 국화꽃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법률 대리인이라고요? 그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다. 고인께서 생전에 남기신 유언과 몇 가지 반드시 전달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그때까지도 몰랐다. 어머니가 요양원에 계시지 않았다는 사실을.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던 어머니의 마지막 3년이 전부 거짓이었다는 것을. 그날 장례식장에서 밝혀진 진실은 어머니보다 먼저 우리 가족을 무너뜨리고 있었다. 장례식장은 이상할 만큼 조용했다. 울음소리는 들렸지만 그건 진짜 슬픔이라기보다는 이 정도는 해야 하지 않겠어? 하는 의무에 가까운 소리처럼 느껴졌다. 나는 영정사진 앞에 서서 어머니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사진 속 어머니는 내가 마지막으로 봤던 모습보다 조금 더 말라 있었다. 조금 더 외로워 보였다. 요양원에서 지내시다 가셔서 그런가. 그렇게 생각하려는 순간 머릿속 어딘가에서 작은 불편함이 스멀스멀 올라왔다. 요양원, 어머니가 계시다던 그곳을 나는 한 번도 직접 가본 적이 없었다. 면회는 우리가 다녀올게. 거긴 외부 방문이 까다로워. 엄마가 사람 많은 거 싫어하잖아. 형은 늘 그렇게 말했다. 동생도 거들었다. 괜히 가서 엄마 힘들게 하지 말자. 그 말들이 그땐 다 맞는 말처럼 들렸다. 어머니는 원래 자식들 걱정시키는 걸 싫어하셨고 불편한 이야기 절대 먼저 꺼내지 않으셨다. 그래서 나는 전화가 점점 줄어드는 것도, 문자가 한두 줄로 짧아지는 것도, 목소리가 점점 힘이 없어지는 것도 다 요양원 때문이라고 믿었다. 잘 지내신다니까. 간호사가 옆에 있다니까. 그 말 한마디면 모든 의심은 쉽게 눌러졌다. 하지만 장례식장에서 그 낯선 변호사가 나타난 뒤부터 그동안 애써 눌러왔던 불편함이 갑자기 고개를 들었다. 형? 나는 조심스럽게 형을 불러 세웠다. 어머니 요양원 어디였지? 형의 눈이 순간 흔들렸다. 아주 짧게, 정말 찰나처럼. 왜 갑자기 그걸 물어? 그냥 변호사까지 왔다고 하니까. 형은 잠시 말을 고르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런 건 다 처리된 거야. 지금은 장례부터 치르자. 예전 같았으면 그 말로 끝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엔 이상하게도 가슴이 답답했다.
동생에게도 물었다. 너도 요양원 가본 적 있어? 동생은 시선을 피했다. 영정사진을 보며 말했다. 형이 다 알아서 했잖아. 그 말이 유난히 귀에 걸렸다. 형이 다 알아서 했다. 그럼 나는 뭘 한 거지? 자식으로서 나는 어머니에게 도대체 뭘 했던 걸까? 조문객이 빠져나간 뒤 변호사는 우리 가족을 따로 불렀다. 장례 절차가 끝난 뒤 반드시 함께 이야기를 나눠야 합니다. 형이 재빨리 끼어들었다. 지금 이런 얘기까지 할 필요 있습니까? 변호사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고인께서 가족 전원이 모인 자리에서만 이야기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에 어머니의 얼굴이 머릿속에 선명하게 떠올랐다. 늘 조심스럽게 말하시면서도 중요한 건 꼭 끝까지 전하던 분. 그런 어머니가 굳이 변호사까지 찾아가 이런 말을 남겼다는 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서도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어머니 휴대전화 번호를 눌렀다. 이미 해지된 번호였다. 요양원이라던 곳을 인터넷에서 검색해봤다. 형이 예전에 말해줬던 이름을 어렴풋이 떠올려 입력했다. 검색 결과 없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다시 형에게 전화를 걸었다. 형 어머니 요양원 이름이 뭐라고 했지? 잠시 정적. 그리고 형의 짜증 섞인 목소리. 지금 그게 중요해? 그 순간 나는 확신했다. 어머니는 요양원에 계시지 않았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실을 너무 오래 모른 척하며 살아왔다는 걸. 하지만 진짜 충격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 어머니가 요양원이 아닌 전혀 다른 곳에서 마지막 3년을 보내셨다는 사실을 나는 그때까지도 알지 못했다. 장례식이 끝난 뒤 우리 가족은 장례식장 안쪽 작은 접객실로 모였다. 형, 나, 동생, 그리고 검은 정장의 변호사. 문이 닫히자 방 안 공기가 갑자기 무거워졌다. 마치 숨을 쉬는 것조차 눈치 보이는 느낌이었다. 변호사는 서류 가방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차분하게 입을 열었다. 고인께서는 생전에 이 자리를 많이 걱정하셨습니다. 형이 인상을 찌푸렸다. 지금은 상중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나중에. 아닙니다. 변호사는 단호했다. 고인께서는 장례식이 끝난 바로 그날 반드시 이 이야기를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에 동생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두 손을 꽉 쥐고 변호사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인께서는 변호사는 잠시 말을 멈췄다. 마치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지 확인하는 것처럼 요양원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형이 벌떡 일어났다.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가 직접 확인하셨습니까? 변호사의 질문에 형의 입이 굳게 닫혔다. 고인께서 실제로 지내신 곳은 요양원이 아닙니다. 나는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들었다. 그럼 어머니는 어디 계셨던 겁니까? 변호사는 서류 한 장을 꺼내 천천히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서울 외곽 보증금 없는 월세 반지하였습니다. 그 순간 동생이 입을 막고 고개를 숙였다. 말도 안 돼. 변호사는 말을 이었다. 창문 하나 없는 방, 여름엔 습하고 겨울엔 난방도 제대로 되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나는 머릿속이 하얘졌다. 요양원이라고 믿었던 지난 3년. 어머니는 그 시간 동안 그런 곳에서 혼자 지내셨다는 말인가? 생활비는요? 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변호사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고인의 연금 그리고 남편분이 남기신 유산 일부는 모두 가족 명의로 이체되어 있었습니다. 형의 얼굴이 순식간에 붉어졌다. 그건 우리가 관리해 드린 겁니다. 관리요?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다. 고인께서는 생활비를 요청하셨지만 이미 요양원 비용으로 다 나간다는 말만 되돌아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귀에 들리는 것 같았다. 괜찮다. 다 잘 쓰고 있겠지. 늘 그렇게 말하시던 분이었다. 변호사는 마지막 서류를 꺼내 들었다. 그리고 이건 고인께서 직접 남기신 메모입니다. 그가 읽기 시작했다. 아이들이 힘들어할까봐 끝까지 말하지 않았다. 그래도 혹시 언젠가는 알아주길 바란다. 그 문장을 듣는 순간 나는 울음을 참지 못했다. 형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고 동생은 끝내 소리를 내어 울었다. 하지만 변호사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고인께서는 이 모든 사실을 알면서도 자식들을 고발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다른 선택을 하셨습니다. 형이 고개를 들었다. 다른 선택이라니요? 변호사는 조용히 말했다. 유언입니다. 그 한 단어에 방 안의 공기가 다시 얼어붙었다. 그리고 나는 직감했다. 이 유언이 우리 가족을 완전히 갈라놓을 거라는 것을.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선택한 방식이 사랑이었는지 아니면 단죄였는지 그 답은 이제 곧 밝혀질 것이다. 변호사는 잠시 말을 멈췄다. 마치 우리에게 숨 돌릴 시간을 주는 것처럼. 하지만 그런 배려는 오히려 더 잔인했다. 고인께서 지내신 곳에 제가 직접 여러 차례 다녀왔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을 후벼 팠다. 어머니는 그곳에서 혼자 식사를 하셨고, 혼자 병원을 다녔고, 혼자 밤을 버텼습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어머니는 혼자 있는 걸 제일 무서워하셨잖아요. 변호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늘 문을 열어두셨습니다. 문을 열어두었다는 말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사람 소리라도 들리면 덜 무서울 것 같아서요. 그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다. 그동안 나는 따뜻한 집에서 문을 잠그고 잤다. 어머니는 반지하에서 문을 열어둔 채로. 변호사는 사진 몇 장을 꺼냈다. 흐릿한 휴대전화 사진이었다. 낡은 싱크대, 바랜 이불, 작은 전기장판 하나. 그리고 그 한가운데 어머니가 앉아 계셨다. 살이 눈에 띄게 빠진 모습. 등은 굽었고 손은 늘 무릎 위에 얌전히 얹혀 있었다. 이 사진은 고인께서 저를 처음 찾아오셨을 때 제가 기록용으로 남긴 겁니다. 나는 사진을 보다가 끝내 고개를 들지 못했다. 어머니는 왜 아무 말도 안 하신 거죠? 내 질문에 변호사는 어머니의 말을 그대로 전했다. 내가 말하면 아이들 사이가 더 나빠질까 봐요. 그 문장을 듣는 순간 숨이 턱 막혔다.
자식들 사이가 틀어질까봐 본인이 견뎌온 고통을 끝내 말하지 않으셨다는 것. 생활비가 부족하면 어떻게 하셨어요? 변호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처음엔 가지고 계시던 반지 하나를 파셨습니다. 나는 그 반지가 뭔지 알았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어머니 손에 꼭 쥐어주셨던 그 반지. 그 다음엔 새벽에 마트에서 박스 접는 일을 하셨습니다. 형이 고개를 들었다. 그 나이에요? 변호사는 형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고인은 자식들한테 손 벌리느니 내 몸이 힘든 게 낫다고 하셨습니다. 그 순간 형의 얼굴이 무너졌다. 변호사는 말을 이었다. 어머니는 자주 메모를 남기셨습니다. 그가 읽어 내려갔다. 오늘은 허리가 많이 아프다. 그래도 애들한테 전화는 안 했다. 반찬이 조금 남았다. 내일은 국만 끓이면 된다. 꿈에 손주가 나왔다. 잘 지내고 있겠지. 나는 결국 참고 있던 울음을 터뜨렸다. 우리가 살고 있던 평범한 일상 뒤에서 어머니는 그렇게 조용히 사라지고 있었다. 하지만 변호사가 말을 꺼냈다. 고인께서 이렇게까지 침묵을 선택하신 데에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무슨 이유죠? 변호사는 마지막 서류를 꺼냈다. 고인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모든 걸 알고 계셨습니다. 형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뭘 알고 있었다는 겁니까? 변호사는 낮게 말했다. 자신의 재산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그 말에 방 안의 공기가 다시 얼어붙었다. 어머니는 아무것도 모른 채 버텨온 게 아니었다. 모든 걸 알고도 침묵을 선택하셨던 것이었다. 그리고 그 침묵의 끝에는 우리가 아직 모르는 더 큰 선택이 기다리고 있었다. 어머니는 우리를 미워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그냥 떠나시지도 않았다. 그분이 남긴 마지막 준비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참이었다. 변호사는 테이블 위에 두툼한 서류 봉투를 내려놓았다. 그 소리가 이상하게도 크게 들렸다. 고인께서는 모든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형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봉투만 바라보고 있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연금이 어디로 들어가는지, 집 명의가 언제 바뀌었는지, 요양원 계약서가 어떻게 작성됐는지까지. 변호사는 봉투를 열며 말했다. 전부 알고 계셨습니다. 동생이 울먹이며 소리쳤다. 그럼 왜 가만히 계셨어요? 변호사는 잠시 눈을 내리깔았다. 고인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천천히 읽어 내려갔다. 아이들이 나를 요양원에 보냈다고 스스로 믿고 싶어 한다면 그 믿음을 깨고 싶지 않았다. 그 문장을 듣는 순간 나는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다. 어머니는 속아서 버려진 게 아니었다. 우리가 편해지기 위해 만든 거짓말을 끝까지 지켜봐 주신 것이었다. 변호사는 새로운 서류를 꺼냈다. 여기 요양원 계약서 사본입니다. 형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 서류는 정식 요양원 계약서가 아닙니다. 무슨 뜻이죠? 내가 물었다. 고인 명의의 서명은 위조되었습니다. 그 순간 형이 의자에서 주저앉았다. 그리고 이건. 변호사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고인의 연금 수령 내역
생활비 이체 기록, 그리고 가족 계좌로 흘러간 금액입니다. 숫자가 적힌 종이 위로 눈물이 떨어졌다. 나는 계산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그 돈이면 어머니는 따뜻한 방에서 편하게 지낼 수 있었다는 걸. 하지만 고인은 이 모든 사실을 근거로 자식들을 고소하지 않으셨습니다. 형이 고개를 들었다. 왜요? 왜 그랬어요? 변호사는 어머니의 말을 그대로 전했다. 그 애들도 각자의 삶이 힘들 텐데. 그 말에 형은 결국 고개를 숙이고 흐느꼈다. 하지만 진짜 반전은 그 다음이었다. 대신 고인께서는 다른 선택을 하셨습니다. 변호사는 마지막 봉투를 꺼냈다. 봉투 겉면에는 어머니의 글씨로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아이들이 직접 듣게 해주세요. 이건 고인께서 남기신 마지막 유언입니다. 동생이 떨리는 손으로 물었다. 돈은 어떻게 된 건가요? 변호사는 고개를 들었다. 모든 재산은 가족에게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그 말에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연금, 예금, 그리고 남아있던 집 지분은 모두. 변호사는 숨을 고르고 말했다. 어머니와 같은 처지, 노인들을 위한 공익신탁으로 넘어갔습니다. 형이 울부짖듯 외쳤다.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까? 변호사는 조용히 대답했다. 고인께서 남기신 건 돈이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변호사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다. 진실입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어머니는 우리를 벌주려 한 게 아니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 평생 잊지 못하게 하려 하신 것이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변호사는 한 문장을 덧붙였다. 고인께서는 마지막까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장례식에는 아이들이 와주겠지. 그 말을 듣는 순간 형도 동생도 나도 완전히 무너졌다. 어머니는 끝까지 우리를 믿고 계셨다. 그리고 이제 남은 건 마지막 한 장. 어머니가 직접 남긴 마지막 말이었다. 변호사는 마지막 봉투를 조심스럽게 열었다. 그 안에는 유언장도 법적 문서도 아닌 손때 묻은 공책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찢어진 가장자리, 연필로 눌러 쓴 글씨. 나는 한눈에 알아봤다. 어머니의 글씨였다. 고인께서 직접 남기신 마지막 글입니다. 변호사는 천천히 읽기 시작했다. 사랑하는 내 아이들에게 이 글을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겠지. 요양원에 보냈다고 너희가 믿고 있다는 걸 나는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게 너희가 나를 버렸다는 뜻이라고는 끝까지 생각하지 않으려고 했다. 그 문장을 듣는 순간 나는 고개를 들 수 없었다. 혹시라도 전화 한 통 올까봐 휴대전화는 늘 켜두었다. 밤에 울다가도 내일은 전화 오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달랬다. 동생이 참지 못하고 흐느꼈다. 나는 괜찮았다. 아니, 괜찮다고 스스로에게 말하며 살았다. 너희가 잘 살고 있다면 그걸로 됐다. 형의 어깨가 심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다만 딱 한 가지가 마음에 남았다. 장례식 날만큼은
요양원이 아니라 엄마 집으로 와주길 바랐다. 그 말에 형은 결국 무너져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래도 내 아이들이니까 끝까지 믿어본다. 이 글을 읽고 부끄러움을 느낀다면 그걸로 충분하다. 변호사는 마지막 문장을 읽으며 잠시 말을 멈췄다. 엄마는 너희를 미워하지 않는다. 다만 다시는 누군가를 이렇게 혼자 두지 않기를 바란다. 방 안에는 말소리 대신 울음만 남았다. 그날 이후 우리는 모두 달라졌다. 형은 자주 봉사센터에 나간다. 동생은 노인 무료 급식소 일을 돕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는 어머니가 살았던 그 반지하 방을 찾아갔다.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지만 창문 없는 그 방 한가운데서 나는 처음으로 어머니를 제대로 떠올렸다. 요양원에 보냈다고 믿고 싶었던 나, 그 믿음 뒤에 어머니를 혼자 남겨두었던 나. 이제야 알겠다. 부모는 버림받아도 끝까지 자식을 이해하려 한다는 걸. 그리고 그 이해가 얼마나 가슴 아픈 사랑이었는지를. 어머니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으셨다. 대신 우리 마음에 지워지지 않을 한 문장을 남기셨다. 그래도 엄마는 너희를 사랑했다. 끝.